참 우습지 않은가. 꽤 탄탄한 관계라고 믿으며 그 오랜 세월을 보낸다는 게 말이다. 내 결혼 생활만큼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자부했었다. 혜진과 함께한 10년, 마치 단단한 집안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시시한 농담에 함께 웃었고 메뉴판을 보지 않고도 배달 음식을 시킬 줄 알았으며 사람들로 붐비는 방 안에서도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눴다. 우린 통하니까. 그게 내가 우리 사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내가 틀렸던 모양이다. 우리 남자들은 항상 그렇지 않은가?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까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기 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다고 웅얼거린다. 모든 건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지난달 차고를 정리하면서 그 난장판 속에서 주도권을 되찾으려 애쓰던 때였다. 8년이나 한 집에 살았으니 정리는 자연스럽게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천만에 차 2대가 들어가는 차고에 얼마나 많은 잊힌 잡동사니가 쌓일 수 있는지 알면 놀랄 거다. 색이 바랜 매직으로 라벨이 붙은 채 위태롭게 쌓인 상자들은 대부분 미룸의 기념비들이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엉켜버린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들, 불편했던 밤들을 떠올리게 하는 바람 빠진 에어 매트리스, 딸 지은이의 낡은 유아용 식탁 의자. 지은이가 그 의자가 필요했을 만큼 어렸을 때의 물건이다. 아마도 결혼 선물로 받았을 포장도 뜯지 않은 팝콘 기계. 우리가 샀던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무튼 나는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땀으로 셔츠를 적시던 중 그것을 보았다. 녹슨 금속 선반 뒤, 얇은 먼지층에 덮여 숨겨져 있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 혜진의 낡고 긁힌 베이지색 가죽 가방은 꽤 고전적인 디자인이었다. 우리가 처음 살림을 합쳤을 때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기부하려고 모아둔 헌옷이나 들어있겠거니 생각했다. 몇 년 전에 처리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린 물건들 말이다. 차고에서 흔히 일어나는 고고학적 발굴 같은 거였다. 나는 뒤집어 놓은 플라스틱 상자에 걸터 앉아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뻑뻑한 지퍼와 씨름했다. 처음에는 그저 잡동사니들이 뒤섞인 엉망진창인 상태로 보였다. 엉킨 열쇠고리들, 색바랜 엽서들, 물이 탁해진 작은 스노볼들, 내가 모르는 장소들의 성냥갑들, 얼룩진 컵받침들, 기념품들, 사람들이 을에 모으는 잡다한 물건들이었고 개중에는 싸구려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나는 에펠탑 모양의 빛바랜 금속 열쇠고리를 집어들었다. 파리. 나는 중얼거리며 그것을 뒤집어 보았다. 혜진이 파리에 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출장으로도 여행으로도. 나는 더 뒤져보았다. 리스본에서 온 엽서.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다. 비엔나에서의 안부라고 적힌 냉장고 자석. 뉴올리언스의 어두침침한 재즈바 컵받침. 바르셀로나의 타파스바에서 가져온 듯한 깔끔하게 접힌 냅킨. 혜진이 출장을 자주 다니긴 했다. 제약회사 영업, 대규모 컨퍼런스, 연수 세미나, 클라이언트 미팅 등으로 항상 비행기를 타고 다녔으니까.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왜 의심하겠는가? 그녀는 야망 있고 성공적이었다. 호텔 방에서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피곤하지만 들뜬 목소리로. 문자로 당신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긴 하루였어 라고 보내기도 했다. 가끔은 엉뚱한 선물을 사오기도 했다. 비꼬는 문구가 적힌 머그잔이나 플라밍고가 그려진 양말 같은 무해한 것들 말이다. 하지만 파리, 리스본, 비엔나, 바르셀로나 같은 곳들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천천히 일어서서 턱을 문지르며 열린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잊힌 수화물로 위장한 판도라의 상자 같았다. 그날 저녁, 혜진은 주방에서 익숙하게 샤도네이 와인을 따르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떠보기로 했다. 문틀에 기대어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 파리 가본 적 있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미간에 작은 주름이 잡혔다. 파리? 아니. 왜?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최대한 가볍게 말했다. 차고 정리하다가 낡은 에펠탑 열쇠고리를 발견해서.
내가 깜빡한 당신 출장 중 하나였나 해서.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 다른 사람 거겠지. 내 여동생 거일 수도 있고, 처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처제는 오르세 미술관보다는 해운대 포장마차 감성에 더 가깝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럼 리스본이나 비엔나는? 이번에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보았다. 찰나의 표정 변화. 공포까진 아니었지만 그에 가까운 무언가. 그녀가 조금 과하게 활짝 웃었다. 민석 씨, 오늘 지리 시험이라도 봐. 우리 퀴즈 게임 하는 거야? 그녀는 웃음을 참으려는 듯 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당신 출장 많이 다니니까 얘기했는데 내가 까먹었나 싶어서.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내 옆을 지나가면서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평소엔 기분 좋았던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다. 내 출장 알잖아, 자기야. 대부분 삭막한 회의실이랑 파워포인트 발표뿐인 거. 화려한 거랑은 거리가 멀지, 안 그래?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등 뒤에 대고 중얼거렸다. 천국에서의 파워포인트라.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날 밤, 차고는 마치 범죄 현장처럼 나를 다시 불렀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낀 공기를 갈랐다. 나는 다시 가방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몇 장의 엽서 뒷면에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명시되지 않은 채 그녀 특유의 흘림체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내 생애 최고의 리조또였어. 오늘 밤 이 순간을 박제해두고 싶다. 또 다른 하나. 여기 음악이 정말 미쳤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모호하지만 은밀하고 혼란스러워.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 말들 이면에 숨겨진 감정. 내가 공유받지 못한 사적인 기쁨이 있었다. 그때 서늘한 공포가 뱃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가방 근처 낡은 원예 잡지 더미 아래 반쯤 묻혀있는 무언가가 또 있었다. 테이프로 밀봉된 라벨도 없는 작고 묵직한 골판지 상자였다. 호기심에 의심이 더해져 나를 갉아먹었다. 커터 칼로 테이프를 긋고 열어보았다. 뽁뽁이로 쌓여있는 것은 기념품이 아니었다. 라벨 없는 VHS 비디오 테이프였다. 고대 유물 같은 기술. 요새 누가 비디오를 본단 말인가? 사실 우리 집에는 있었다. 지은이가 어릴 때 보던 디즈니 영화들에 대한 향수 때문에 거실 장식장에 오래된 콤비 플레이어를 두었으니까. 기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왜 이걸 숨겼을까? 왜 하필 VHS일까? 손이 약간 떨리는 채로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져와 차고에서 스포츠 중계를 볼 때 쓰는 작은 TV에 연결했다. 기계가 덜컹거리고 신음하더니 탁 소리와 함께 테이프를 삼켰다. 화면에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가득 차더니 이내 어둡고 조명이 부족한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위장이 조여왔다. 방은 어두컴컴했다. 지하실 같았다. 천장에는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었고 콘크리트 벽은 축축해 보였다. 중앙에는 눈부신 전구 하나가 비추고 있었는데 그 아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가죽으로 된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었다. 목까지 올라오지만 과감하게 커팅된 불편해 보이는 옷이었다. 그녀의 두 손은 뒤로 당겨져 벽에 단단히 고정된 금속 고리의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다. 바닥의 발치에는 개 밥그릇 같은 금속 그릇이 소품처럼 놓여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와 조악한 화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단순한 복종 이상이었다. 무언가 다른 것, 공포인지 기대인지 모를 경직됨이 있었다. 차고의 공기가 무겁고 끈적하게 변했다.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히 이상한 수준이 아니었다. 몹시 불쾌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카메라가 살짝 움직이자 그녀 뒤쪽 벽에 휘갈겨 쓴 기이한 상징이 드러났다. 톱니 모양의 선들이 교차하는 원. 내가 아는 어떤 것과도 달랐다. BDSM 놀이 같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둡고 제의적인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 뛰었다. 목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다. 그때 프레임 가장자리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다. 어두운 옷을 입은 남자였고
얼굴은 가려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서서 테이프의 잡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말했다. 그러자 다른 남자가 들어왔고 또 한 명이 들어왔다. 하나둘씩 어둠 속에서 나타난 침묵의 형체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나는 숫자를 세었다.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속이 뒤집혔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의 남자가 가죽 옷을 입은 여자를 둘러쌌다. 그들은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들은 그저 지켜보았다. 견딜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연출된 장면 같으면서도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일본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이 테이프가 우리 집 차고에 있다는 사실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었다. 남자 중 한 명이 무언가를 꺼냈다. 검은 가죽 마스크, 머리 전체를 덮는 형태였는데 입과 눈 부분에 지퍼가 달려있는 것 외에는 특별할 게 없었다. 그가 그것을 들어 올렸다. 다른 남자는 끈이 달린 커다란 붉은색 고무 재갈을 꺼냈다. 여자가 움찔했나? 아니면 받아들이겠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나? 확신할 수 없었다. 조명은 약했고 형체는 흐릿했으며 모든 게 불쾌할 정도로 모호했다. 하지만 저 머리카락, 어깨로 흘러내리는 방식, 목의 곡선, 가녀린 체구, 소름 끼칠 정도로 낯이 익었다. 설마? 아니, 혜진일 리가 없어. 이건 무슨 기괴한 포르노 같은 거야. 어떤 병적인 놈의 예술 프로젝트일지도 몰라. 하지만 재갈을 든 남자가 다가가자 카메라는 서툴게 흔들리며 그녀의 목쪽을 비췄다. 그리고 그곳 왼쪽 턱선 바로 아래. 찰나의 순간 강한 조명을 받아 드러난 것. 작고 희미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내 피가 차갑게 식었다. 혜진에게는 어릴 때 그네에서 떨어져 생긴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그녀는 그걸 자신의 작은 다리라고 불렀다. 위장이 뒤틀렸다. 나는 비디오 플레이어로 달려가 꺼내기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가 튀어나왔고 나는 헛구역질을 하며 TV에서 황급히 물러났다. 나는 비틀거리며 차고 밖에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나왔다.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어 토하지 않으려 애썼다. 도대체 이게 뭐지? 진짜인가? 병적인 역할극 판타지인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삶의 끔찍한 단면인가? 모호함은 확실함보다 더 나빴다. 저 침묵하는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비디오 속 여자가 내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다. 당장 혜진에게 달려가 테이프를 들이대고 답을 요구했다고. 내가 그런 심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겁쟁이였다. 테이프의 의미가 두려웠고 내가 찾아낼 다른 것들이 두려웠다. 대신 나는 두려움에 떨고 절박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짓을 했다. 나는 머릿속의 혼란을 잠재울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밤, 혜진이 내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그 평온한 숨소리와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며 나는 그녀의 휴대폰에 손을 뻗었다. 몇 년 전 신뢰의 표시로 공유했던 비밀번호가 이제는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터치 몇 번으로 그녀의 이메일에 접속했다. 처음에는 업무 메일, 동료들의 서신, 여행 예약 확인서, 제약회사 뉴스레터뿐이었다. 그러다 태영을 검색했다. 초기 이메일들은 꽤 평범했다. 업계 이야기, 공유된 기사, 컨퍼런스 연사에 대한 비꼬는 코멘트. 그는 동료였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언급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조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이번엔 와인 잊지 마. 아직도 그 리조또 꿈꿔? 당신 정말 멋졌어. 그리고 숨을 멈추게 만든 문장. 그 파란색 티팬티. 잊을 수가 없어. 스크롤을 내리던 엄지손가락이 멈췄다. 시야가 좁아졌다. 세상이 빛나는 화면과 그 역겨운 단어들로 축소되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말 장난들이 이어졌다.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식당들에 대한 언급,
평범해 보이던 점심 식사 사진들이 갑자기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리고 날짜들, 그녀의 일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날짜들, 컨퍼런스들, 다음 달에 당신 볼 생각에 기대돼. 같은 호텔로 잡아. 3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이번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 전신에 마비가 오는 것 같았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혜진이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부부 공동 신용카드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했다. 확인 차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출장으로 간다고 한 적 없는 올랜도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들이 가득했다. 재즈바, 루프탑 와인바, 호텔 청구서. 어떤 건 그녀 이름으로, 어떤 건 처녀 시절 성인 김혜진으로 예약되어 있었다. 날짜는 이메일. 조작된 출장 날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거짓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출장 중 절반은 가짜였다. 컨퍼런스도, 연수도, 네트워킹도 없었다. 오직 태영, 올랜도, 샌디에이고뿐이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가? 6년 전 진짜 컨퍼런스에서 이메일들을 통해 조각을 맞췄다. 그녀는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웃고 있는 동료들, 명찰, 쇼핑백. 태영은 프레임 바로 밖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 빌어먹을 사진을 찍어준 게 그놈일 수도 있다. 업계 교류로 시작된 것이 토론 세션 중에 문자와 전화로 변질되었고 결국 5년의 외도로 이어졌다. 그리고 잔인한 마지막 일격. 지은이, 우리 딸, 모든 의미에서 내 딸인 아이. 혜진의 클라우드 백업 깊숙한 곳, 엉성하게 동기화된 곳에서 메시지를 발견했다. 2년에 걸친 모녀의 대화였다. 혜진이 지은에게 민석 씨가 물어보면 엄마가 전화했다고 해줘. 알지? 엄마 애틀랜타가 아니라 부산에 있는 거다.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빚졌다. 더 나쁜 것, 훨씬 더 나쁜 것들이 있었다. 맙소사 민석 씨 요새 너무 질척거려. 이번 주말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지은이의 답장. 걱정 마, 엄마. 내가 처리했어. 아빠 가끔 좀 멍청하잖아. 좀만 참아. 엄마는 행복할 자격 있어. 그리고 그 호구 같은 인간 좀 털어내야지. 엄마, 진짜로. 아빠가 엄마 챙기는 척하는 거 좀 그래. 나 대학 졸업하면 바로 헤어져. 등록금 뽑아먹고 그 쓸모없는 인간 버리라니까. 가끔 진짜 짜증나. 나는 분노와 불신으로 일렁이는 글자들을 보며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지은이. 내가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아이.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던 아이. 첫 이별에 울던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 영화 볼 때 내 짝꿍. 팬케이크를 구워주던 나의 보조 요리사. 그 아이가 알고 있었다. 2년 동안 아이는 이 사기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나를 이용해 먹고 버릴 멍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포옹, 함께 나눈 웃음. 사랑해요. 아빠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묻은 화살처럼 꽂혔다. 그 모든 게 진짜이긴 했을까? 그 다음 주는 지옥이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잠도 오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파편들이 보였다. 웃고 있는 혜진. 태영이랑 있는 건가? 비디오 속 흐릿한 형체. 나를 조롱하는 지은이의 문자들. 혜진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다. 이번엔 제주도란다. 짐 싸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평소처럼 현관에서 작별 키스를 했다. 잘 다녀와. 내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우버 택시가 멀어질 때 나는 스스로에게조차 바보처럼 손을 흔들었다. 이 장면이 배신으로 향하는 서곡으로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을까? 그 입으로 그놈에게 키스할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설거지할 때, 운전하다 차가 막힐 때 불쑥불쑥 떠올랐다. 나는 얼마나 멍청했던 건가? 그리고 지은이는 신이시여, 지은이라니. 기숙사 방 꾸미는 걸 도와주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함께 축하하고
학업 걱정을 들어주는 동안 아이는 이 비밀을 나에 대한 경멸을 품고 있었다. 내 삶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역할을 맡아 무대 뒤에 모두에게 비웃음을 사는 연극 같았다. 혜진이 돌아오는 순간 터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기다렸다. 전략이 필요했고 통제해야 했다. 아니면 그냥 겁쟁이였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녀가 돌아오고 3일 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알았다. 지은이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 작은 위안이었다. 혜진은 주방에서 흥얼거리며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평범한 가정생활의 모습. 그게 내 피를 끓게 했다. 나는 문가에 섰다. 그녀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자기야, 괜찮아? 오늘따라 조용하네. 목구멍이 사포로 문지른 듯 까끌거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혜진아, 나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고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 즉시 알아챘다. 그녀의 눈에 혼란이 스치더니 이내 헤드라이트 불빛을 본 사슴 같은 공포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애썼다. 민석 씨, 무슨 일 있어? 쓴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니, 혜진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지. 그녀가 뒷걸음질 쳤고 손에 든 와인잔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녀를 지나쳐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납덩이 같은 무게가 짓누르는 기분이었다. 창백해진 얼굴로 불안해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태영이에 대해 알아. 나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와인잔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조리대와 부딪혔다. 떨어뜨린 건지 내려놓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이 길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적당한 거짓말을 찾는 듯했다. 분명 미리 연습해둔 시나리오가 있었을 테지만 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메일, 항공편, 올랜도의 호텔들, 김혜진 이름으로 된 예약들, 카드 명세서, 조작된 출장들, 지난 5년의 세월, 증거 하나하나가 우리 관계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다. 변명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울기 시작했다. 예전에 보던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오열이었다. 마스카라가 번져 검은 줄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가 떨렸다. 안아주고 싶다는, 위로하고 싶다는 옛 본능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 민석이는 죽었다. 미안해, 민석 씨.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럴 의도는 아니었어. 너무 오래됐어. 사랑해. 정말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태영이랑은 나도 감정이란 게 있잖아. 너무 혼란스러웠어.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어.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는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과 결혼 생활의 절반 동안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는 꼴을 지켜보았다. 얼마나 됐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이는 언제부터 알았어? 그녀가 딱이라도 맞은 듯 움찔했다. 시선을 피했다. 죄책감이 얼굴에 역력했다. 2년 그녀가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우연히 내 폰에서 문자를 봤어.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어. 태영이랑 헤어지겠다고 했어. 그러려고 했어. 하지만 안 했지. 내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 나조차 놀랐다. 당신은 딸을 부추겼어. 당신은 우리 딸을, 내 딸을 당신의 시궁창으로 끌어들이고 내 앞에서 거짓말하게 만들었어. 그걸 복잡하다고 표현해? 목구멍에서 쓴물처럼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얼굴을 손에 묻고 더 서럽게 울었다.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 비디오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쳤다. 어두운 방, 가죽옷, 남자들, 흉터, 그리고 또 있지, 안 그래? 내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게 깔렸다. 나는 TV 장식장으로 가서 숨겨뒀던 VHS 테이프를 꺼냈다. 그것을 들어보였다.
무언가 깨달은 듯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졌다. 도대체 이게 뭐야, 혜진아? 아니야.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일어섰다. 민석 씨,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진짜가 아니라고. 진짜가 아니야. 나는 방사능 물질이라도 든 것처럼 테이프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럼 설명해봐. 가죽 옷, 수갑, 지하실의 7 남자들. 그 빌어먹을 흉터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혜진아. 거의 얼굴에 테이프를 들이밀었다. 내가 확대해서 봤어. 당신 흉터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 공포가 그녀의 눈에 비쳤다. 민석 씨, 제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태영이 만나기도 전이야. 정말 복잡해. 강요받은 거야. 끌려 들어간 거라고. 끌려 들어갔다고?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흐릿한 영상이 소름 끼치게 선명하게 기억났다. 당신 웃고 있었잖아, 혜진아. 아니면 미소 짓고 있었던가. 화질이 구려서 잘 안 보이지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던데? 도대체 카메라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무슨 병적인 의식 같은 거였어?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여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위장이 다시 뒤틀렸다. 연출이든 아니든 강요든 아니든 저 남자들이 내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무언가 부수고 싶었다. 내가 말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민석 씨, 안 돼. 제발. 그녀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불에 데인 듯 뿌리쳤다. 우리 고칠 수 있어. 태영이랑 끝낼게. 맹세코 뭐든 할게. 당신은 10년을 낭비했어, 혜진아. 나는 이성을 잃고 으르렁거렸다. 모든 거짓말, 모든 비밀 여행, 나한테 했던 모든 연기. 그 짓거리들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테이프를 본 흉내를 내며 팔을 허우적거렸다. 당신은 모든 걸 버린 거야. 나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여행 가방, 그녀가 여행 때마다 쓰던 그 가방을 집어들고 옷장에서 옷들을 거칠게 꺼내 쑤셔 넣었다. 스웨터, 청바지, 속옷, 모든 게 구겨진 채 들어갔다. 가방을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밖에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잘 됐군. 그녀는 여전히 애원하며 횡설수설 사과를 늘어놓았다. 듣지 않았다. 현관으로 가방을 끌고 가서 문을 열고 그녀의 옷가지들과 가방을 젖은 잔디밭으로 던져버렸다. 옷들이 순식간에 빗물에 젖어 어두워졌다. 나가.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장. 그녀는 빗속에 흩어진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절망과 불신이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나가 흐느끼며 젖은 옷들을 줍기 시작했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굉음과 함께 집은 갑작스러운 침묵에 잠겼다. 차가운 나무 문에 이마를 대고 서서 그녀의 차 시동 걸리는 소리,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가슴을 쥐어뜯는 오열이 터져나왔다.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칠고 고통스럽고 쉰 소리가 나왔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삶, 진짜라고 믿었던 사랑,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 모든 것이 거짓말과 역겨운 비밀의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즐겁게 집에 들어왔다. 파티 이야기를 하며 신발을 벗는 그 아이의 쾌활함을 보는 것. 내가 아는 사실과 아이가 아는 사실. 그리고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 마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저녁 식사 후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싱크대에서 접시를 헹구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가 미소 지으며 돌아봤다. 무슨 일 있어? 내 엄마 지금 이모네 집에 있다. 내가 툭 던졌다. 미소가 사라졌다. 왜? 무슨 일 있었어? 태영이에 대해 알았다. 그녀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네가 2년 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알아. 충격, 죄책감. 공포가 스치더니 눈물이 왈칵 솟았다.
죄송해요.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가 약속하라고 했어요. 가정을 깨뜨릴 거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엄마 말을 믿었니? 목이 메었다. 2년 동안 넌 내 앞에서 연기를 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문자 스크린샷을 열었다. 나를 멍청이, 짜증나는 인간이라고 부르고 엄마에게 등록금 뜯어내고 버리라고 제안했던 그 문자들. 그녀가 볼 수 있게 화면을 들어 보였다. 이것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였니? 내가 학비를 대주는 동안 뒤에서는 나를 멍청한 패배자라고 부르고 날 버릴 계획을 짜는 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으며 흐느낌은 오열로 변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보였다. 은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멸이 들통난 것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아빠.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빠라고 부르지 마. 내가 소리쳤다. 말이 도끼를 품고 튀어나갔다. 넌 그럴 자격을 잃었어. 짐 싸. 엄마랑 같이 지내. 네? 안 돼요, 제발. 그녀의 눈에 패닉이 어렸다. 쫓아내지 마세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녀가 달려와 팔을 뻗으며 위로와 용서를 바랐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지은아, 넌 선택을 했어. 넌 거짓말을 택했고, 날 조롱하는 걸 택했고, 엄마를 돕는 걸 택했어.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지.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타협은 없었다. 그리고 내가 모아둔 내 대학 등록금 없던 걸로 해라. 그 글을 읽고 나서 내 교육에 단 한 푼도 더 쓸 생각 없다. 그리고 차도 나는 18살 생일 선물로 사준 내가 자랑스럽게 돈을 지불한 준중형 세단이 있는 진입로를 가리켰다. 차키 내놔. 그녀가 입을 딱 벌렸다. 안 돼요. 아빠. 제발. 키 내놔. 나는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꾹 참았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내 손바닥에 키를 떨어뜨렸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작고 씁쓸한 승리처럼 느껴졌다. 가서 짐 챙겨. 갑자기 그녀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복도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몸을 떨며 격하게 흐느꼈고 얼굴을 손에 묻었다. 벌거벗은 절망, 고통의 표현이었다. 10년 넘게 그녀를 사랑했던 내 일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싶다고, 그 애정을 되찾고 싶다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배신감, 그 문자들 속의 경멸이 내 심장에 얼음벽을 세워버렸다. 마침내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붉게 붓고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문이 쾅 닫히고 짐 싸는 소리가 들렸다. 20분 후 그녀가 배낭을 메고 가방을 꽉 쥔 채 내려왔다. 제발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랑해요,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그 말이다. 가슴을 후벼 팠지만 나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위로 떠오르는 그 문자 내용을 보았다. 가라. 원치 않게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가방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오후의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동 계좌를 해지하고 내 몫을 챙겼다. 그러고 나서 지은이의 학자금 펀드를 청산했다. 팔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처가는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었다. 문자, 전화, 음성 메시지가 빗발쳤다. 처제는 지은이를 쫓아낸 나를 무정한 개자식이라고 불렀다. 나는 지은이가 성인 공범이었으니 자기 일이나 신경 쓰라고 쏘아붙이는 답장을 보냈다. 장인 장모는 양육비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 한심했다. 그러다 장인어른 덕수가 나타나 내 진입로를 막아섰다. 자네가 그러고도 남자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애들이 우울증에 걸렸어. 다 자네 탓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 바짝 다가갔다. 아니요, 장인어른. 이건 5년 동안 딴 놈이랑 뒹군 혜진이 탓입니다. 그리고 그걸 2년 동안 숨겨준 지은이 탓이고요. 걔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가 볼을 부풀리며 싸울 기세로 나왔다. 그때 보았다. 그가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것을. 골프채였다. 그는 내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골프채를 들어 올렸다. 그걸로 날 치기라도 하시게요, 덕수 씨? 나는 조용하지만 경멸을 담아 물었다. 딸 간수 못하고 손녀가 은폐를 돕게 만든 주제에 날 치겠다고요? 당신 정말 한심하군요. 멍청하고 불쌍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그의 눈에 놀라움, 그리고 분노가 스쳤지만 두려움도 보였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치 못한 것이다. 내 땅에서 당장 꺼져. 내가 소리치며 그를 거칠게 밀쳤다. 그가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다시는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안 그러면 그깟 골프채 따위가 당신을 접근 금지 명령이랑 폭행죄에서 구해주진 못할 테니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현관문을 쾅 닫았다. 그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 이혼은 신속하고 잔인하며 차갑게 진행되었다. 유책주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 5대5. 위자료 없음. 양육비 없음. 혜진은 상담을 권했다. 지은이는 법정에 가족의 재결합을 바란다는 눈물 젖은 탄원서를 냈다. 나는 즉시 기각했다. 신뢰가 쓸모없어진 순간 이 가족은 끝났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판사는 내 뜻을 받아들였다. 자유는 공허하고 낯설었다. 심리치료가 어떤 날에는 도움이 되었다. 상담 선생님은 배신 트라우마라고 했다. 하지만 유발 요인은 어디에나 있었다. 지은이의 읽지 않은 이메일이 쌓여갔다. 내가 차마 읽을 수 없는 절박한 사과들로 가득했다. 누나는 내가 지은이에게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내가 덜 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혜진의 엄마가 전화했다고 한다. 혜진이 병원에 있다고. 지은이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한다. 감시받으며 약물 치료 중이고 먹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는 사돈에게 인과응보라고 말하고 끊으셨다고 했다. 나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아니, 차갑고 암울한 만족감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피로한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특히 지은이에 대해서는 내 일부는 여전히 그 작은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작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태영. 이 모든 고통, 분노, 냉담함, 계산된 행동들의 원흉, 오랫동안 묻어둔 불씨, 배출구가 필요했다. 나는 몇 년 전 알게 된 인맥을 통해 은밀한 상황을 처리하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했다. 비쌌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가들이었다. 마지막 장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태영을 위한 것이었다. 늦은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고급 바에서 나와 차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마 다른 남자의 아내를 만나러 갔었겠지. 어두운 승합차가 급제동하며 그의 옆에 섰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뛰어내렸다. 거칠었다. 태영이 반응하기도 전에 손이 입을 틀어막았다. 다른 팔이 가슴을 압박했다. 그는 승합차 뒷좌석에 처박혔다. 두꺼운 두건이 머리에 씌워졌다. 어둠과 퀴퀴한 땀 냄새가 그를 감쌌다. 차는 맹렬하게 달렸고 거칠게 흔들렸다.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엔진 소리와 빗소리뿐.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리던 차가 깊은 산속에서 멈췄다. 그는 끌려 나왔다. 진흙탕 속에서 비틀거렸다. 두건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비 때문에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파기 시작해. 거친 목소리가 명령했다. 삽자루가 손에 쥐어졌다. 공포가 엄습했다. 파라고요? 뭘요? 당신들 누구야? 원하는 게 뭐야? 그냥 파.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철커덕. 가스총이나 모의 권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태영은 땅을 팠다. 진흙은 무거웠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두피에 달라붙었고 두건 밑으로 빗물이 흘러 눈에 들어갔다. 그는 미친 듯이 파냈다. 자신의 무덤을 상상하면서 시간이 흘렀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다. 마침내 그들이 멈추라고 했다. 그는 떨고 있었고 지쳤고 겁에 질려 있었다. 허리까지 오는 진흙 구덩이에 서 있었다. 남의 아내랑 노닥거리는 게 좋았냐? 첫 번째 목소리가 친근한 척 바로 옆에서 들렸다. 게임인 줄 알았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태영이 말을 더듬었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건드린 남편들 중 누가 이 짓을 벌였는지 계산하느라 바빴다. 정치인 아내, 경찰 간부 아내, 두 번째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울렸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친구. 아주 힘있는 분 심기를 건드렸다고. 자기 물건에 손대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지. 태영의 피가 얼어붙었다. 정치인, 경찰. 이건 질투심 많은 남편 수준이 아니었다. 자, 첫 번째 목소리가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경고야.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로 알아들어. 갑자기 태영이 구덩이 밖으로 끌려나와 진흙 바닥에 얼굴을 처박혔다. 차가운 금속 총구가 뒷목에 닿는 게 느껴졌다. 그는 두건 아래서 눈을 질끈 감고 죽음을 예감하며 미친 듯이 기도하거나 저주를 퍼부었다. 탕!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흙먼지가 얼굴로 튀었다. 그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격하게 몸을 떨었다. 하지만 고통은 없었다. 귀울림과 습한 흙냄새 섞인 화약 냄새뿐. 공포탄이었다. 심리전. 그는 통제할 수 없이 떨며 진흙 속에 누워 있었다. 두건이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남자들이 승합차로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엔진이 켜지고 진흙 속에서 바퀴가 헛돌다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를 어두운 숲속, 비바람 치는 인적 없는 곳에 홀로 남겨두었다. 젖고 얼어붙고 완전히 겁에 질린 채로. 다음번에 그 목소리 중 하나가 기억 속에서 다시 울릴 것이다. 다음번엔 진짜일 거라고. 그는 결국 빠져나올 것이다. 변하겠지. 남은 비참한 생애 동안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생각이 이 폐허가 된 삶 속에서 내게 작은 평화를 줄지도 모르겠어.